오늘 토크앤더시티는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의 김동관 매니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한 6주 만에 뵀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자주 뵙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최근에 실적 앞서서 코너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적 이야기가 중요한 만큼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경제 안 좋다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실적 나오는 거 보면은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 시작 전에도 지금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나오면서 금리 인상 이대로 진행해야 되겠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을 정도로 실적이 너무 호실적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시면은 전체 S&P 500의 6%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업들의 EPS를 보니까 발표한 기업들의 84%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이 예상치를 10.1%나 평균치를 상회를 하면서 이는 5년 평균 상승폭보다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66%의 기업들이 0.9%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순이익 마진율이 11.7%로서 지난 7월 달에 이게 11.1%였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반대로 지금 계속해서 고금리 기조 상황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S&P 500의 12개월 선행 PER이 18.1배 수준으로 5년 평균 밑에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보시면요, 지금 그 글로벌 전체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을 살펴보시면 12개월 선행 실적이 보시면 지금 검은색 선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만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확실히 미국의 경제가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실적이 좋게 될 것이라는 컨센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료 보이시는 게 가장 위쪽에 있는 게 이제 미국이고 그게 제외하고는 미국을 제외한 기업들인데 최근에 미국 흐름들이 굉장히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최근에 금융주들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JP 모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죠. 지금 살펴보시겠습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3분기 총수익이 407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는 컨센서스를 2% 상회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도 컨센서스를 11%나 상회를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경기가 좋지 않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을 늘려야 되는데 이 대손 충당금이 지금 예상치가 24억 달러 규모를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는데 고작 13.8억 달러가 나오면서 굉장히 대손 충당금이 적게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보통주 자본 비율 같은 경우에도 기본 저희가 늘 강조를 하는 7%의 거의 2배 수준인 14%, 14.3%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분기보다도 더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미국의 경제가 튼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오늘 발표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니까 모두 이 EPS와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보였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대선 충당금이 예상치가 13억 달러였는데 12억 달러를 발표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대선 충당금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은행주 실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튼튼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탄탄한지 볼 수 있는 게 은행주인데 뭐 JP모건을 비롯해서 BOA, 골드만삭스, 웰스파고까지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주 외에도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초과 저축 트렌드가 감소하고 있고 뭐 신용카드에 대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리스크를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초과 저축률 먼저 살펴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하실 부분이 있겠는데,
지금 가장 맨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실질 임금, 이 초과지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1.4조 달러 규모로서 여전히 2021년 대비 수준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지난 3년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살포를 했던 그런 초과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하향 안정은 되지만 이제부터는 과연 국민들이 벌어서 쓸 돈이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 더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제 예대율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예금 대비해서 대출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70.2%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실 수가 있는 게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 이 예대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99.58%였습니다. 즉 예금 대비해서 대출이 1대1 비율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2019년 수준인 77% 수준보다도 못한 70% 수준이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앞전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초과 예금이 부족한 그런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과연 이 부분에서 예대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느냐를 살펴봤을 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출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소폭 증가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골디락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 지금 미국 전체 소비자들의 이 신용이죠. 크레딧을 살펴보시면 YOY 4%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를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이 대출은 소폭 감소하는데 그래도 지금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임금이 점진적으로 소폭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적당히 벌어서 쓸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최근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 동향을 보면 미국은 뭐 학자금 대출 때문에 뭐 고통을 이어갈 거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이 젊은 층 말고 좀 고령자층에 대해서는 지출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면 더 좋게 보일까요? 네, 지금 상황을 살펴보시면 내 주머니 사정은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다른 소비가 많지? 라고 하실 수가 있는 부분에서 지금 미국의 이제 경제 구조를 이제 나이대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왜 그런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겠는데 보시면 지금 미국 소비 지출의 전체 22%를 차지하는 게 바로 65세 이상의 그런 고령 인구들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401k 연금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면 주식 비중이 40%를 넘는 그런 모습이면서 지난 꾸준하게 뭐 30년 그냥 장기 투자로 S&P 500만 투자를 했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을 한 그런 고령 인구들이 소비가 계속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 살펴보시면 지금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을 살펴보니까 지금 23년도에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이 60세 이상 인구의 소비 지출 증가가 7.9%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시면 70대 이상의 인구 자산 비중이 지금 26%로서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고령 인구들의 굉장히 안전한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갑작스럽게 소비가 완전히 하향되고 꺾일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1차원적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2차원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은즉슨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상속을 하거나 국가에 환원을 하거나 할 텐데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미국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장기적인 에이지 그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미국 경제가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 주머니 사정은 이렇게 안 좋은데 경제 지표들이 탄탄하게 나오냐 궁금해하신 분들께서는 오히려 지금 미국의 고령층 자산이 탄탄하고 이들의 지출이 미국을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변할까요? 네, 인플레이션은 일단 지난주에 그 신규 고용 추이가 굉장히 높게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된 그런 모습으로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임금 상승률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지난번 발표된 게 YOY 기준으로는 4.3% 증가를 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0.1% 이상으로서 이것을 12개월로 환산했을 때 2.5%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지금 보시면 인플레이션보다는 높습니다. 그 말은즉슨 아직까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는데 아주 골디락스적인 부분으로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박을 줄어드는 수준으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자들의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수준으로 적당히 오르고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잡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미 연준이 원하는 2%대 인플레이션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살펴보시면 이번에 발표된 인플레이션에서도 역시나 가장 큰 기여도를 차지한 게 이 주거 비용입니다. 근데 이제 주거 비용에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굉장히 우려를 했던 게 전월 대비해서 이 주거비 CPI가 0.6%에 오르면서 예상치였던 0.3%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뭐야 이거 주거비 안 잡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이 0.6%의 상승률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바로 이제 호텔 관련 그리고 숙박업 관련된 부분이 이제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잠깐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주거비 추이를 살펴보시면요. 이 주거비 CPI가 이번에 YOY 7.1% 증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인플레이션의 한풀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주거비를 제외한 헤드라인 CPI가 그리고 그 근원 CPI를 살펴보시더라도 지금 미 연준에서 원하고 있는 1에서 2%대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거비 관련된 부분이 잘 잡히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주거비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다른 게 떠오르는 게 전 유가입니다. 유가는 잡힌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번에 CPI가 가장 크게 상승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가 이 MOM 기준으로 8.5%에 오르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 유가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저희가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유가 $100 간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했었고 그렇죠. 지금도 뭐 당연히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중동 국가들의 이 전쟁 참여 여부가 물론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이 중동 국가들에게 이득이 될까를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에 사우디가 이제 리비안 투자에 이어서 테슬라 투자도 하고 싶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우리나라에겐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수혜가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네옴시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 중동 국가들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먹을거리를 찾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4차 산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척을 지고 있는 중국을 살펴보시면 지금 반도체, AI 반도체 더 이상 수입하지 못하게 막고 그렇죠. 있는 그런 미중 간의 갈등이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단순하게 이 유가를 급등시켜서 돈을 지금 당장 조금 벌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에는 너무 중동 국가에도 리스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유가가 빠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가도 안정적이고 주거비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최근에 미국 실적도 탄탄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 이제 좀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투자 펀더멘털을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도 이제 센티먼트적인 부분에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불앤베어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심리 지수들이 굉장히 공포 구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불앤베어 인디케이터에서 보시는 것에서는 확실히 이제 매수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모습을 이 지금 차트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가장 많은 매수세가 이어졌던 자금 유입이 됐던 관련된 부분이 맨 왼쪽에 있는 미국과 유럽 국채 그리고 MMF가 가장 많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확실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쏠려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성장을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자산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기에는 오히려 적절한 타이밍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전에서 실적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S&P 500의 선행 PER이 18.1배 수준으로서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두고 이 PER 수치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줄어들수록 이 PER 멀티플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3%에서 4% 수준인데 이게 2에서 3%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S&P 500의 PER이 21배 또는 23배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을 형성하고 있다라고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또한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금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공포감을 느낄 때 이때 오히려 저가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오셨을 때는 채권에 대한 그 비율을 20에서 25% 정도로 올리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주식과 채권을 어떻게 더 배분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에도 지금 채권 부분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4.8%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공포감이 극화됐었던 모습이었었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도 4.8%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격화돼서 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얘기했던 뭐 7%대까지 올라갈 것이냐라고 했을 땐 저희는 그거는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금리 수준에서는 이제는 오히려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금리 구간이다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채권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의 비중을 5% 올린 25% 정도로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지금 미국의 경제가 튼튼하다, 펀더멘털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인 주식에 특히나 이제 성장주 측면에서 더 많은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선진국과 신흥국 비중으로 보았을 때 지금 살펴보시면 미국의 나스닥 100 특히 해서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70%를 차지하는 만큼의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의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크레딧을 사실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이 사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글로벌의 2% 수준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지금 14%의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14%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크레딧인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한국이 제조업 국가이고 근데 거기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해 있는데 이 기업들이 너무나 다행인 게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꽉 잡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도 그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집중하면 굉장히 좋겠다라고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탄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국장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엔비디아 지금 5% 넘게 빠지고 있어서 우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에서 오늘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급등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 한번 짚어보고 이걸 연동시켜서 미국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SK하이닉스가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와서 뭐 5% 가까이 급등을 했었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살펴보시면 이 매출이 8조 466억 원이 지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영업 손실 같은 부분에서 지금 1조 6천억 원 규모로서 전 분기 대비해서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감소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을 이렇게 고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HBM 관련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DDR5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팔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HBM과 DDR5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진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HBM 관련된 지금 SK 하이닉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뭐 공공연하게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에 유일하게 HBM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엔비디아 실적과 또 한 번 연동이 되면서 더 좋은 실적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AI 시장을 굉장히 거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살펴보시면요, 이 섹터별로 AI가 투입이 됐을 때 얼마나 마진율이 증가를 얼마나 마진율이 증가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테크 관련된 하드웨어, 그리고 장비, 그리고 통신주, 그리고 반도체, 헬스케어 장비 등 이런 모습들이 엄청나게 마진율의 영향을 5% 이상, 뭐 3% 이상 이렇게 증가를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AI가 바로바로 투입이 되고 있고, 이게 5년 전망치이지만 이게 얼마나 더 빨라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거든요. 이런 모습에서 AI가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GDP에서도 기여도가 점점 더 빨리 이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골디락스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 AI를 주름잡고 있는 기업들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거의 점령을 하고 있다시피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글로벌리 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 한국에 투자했을 때는 이런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집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AI를 투입했을 때 마진이 더 많이 남는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투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SK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에 유일하게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내일 SK하이닉스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하면 좋고, 또는 앞으로의 뭐 엔비디아의 전망에 대해서도 괜찮거든요. 그 둘에 대한 기업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오늘 나왔던 소매 판매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서 지금 10년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상황에선 당연히 모두가 알겠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뭐 대응을 해야 되고 한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 부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굳이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HBM 같은 경우에는 AI 성장과 함께 동반돼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성장하고 그 다른 나머지 AI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특히나 이제 지금은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이제 고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AI가 가미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 또는 PC 자체에서 지금 AI가 접목된 클라우드가 아닌 PC 자체에서도 AI가 쓰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보시면은 어도비가 굉장히 좋은 컨퍼런스 콜을 발표를 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 어도비 같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AI가 투입이 되면서 점점 더 알찬 AI 기술력이 발전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AI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보시고 거품이라고 보시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기업이 굉장히 미국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AI를 대표하는 게 엔비디아고, 그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미국 쪽이 더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국 쪽으로 더 투자하는 게 이익률이 더 높다고 보실까요? 일단 이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저희는 미국이 더욱더 우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앞전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뭐 중국 이슈도 있고요. 전쟁 이슈에 유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고, 미국에 있어서는 더욱더 멀티플을 주기 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굳이 엔비디아, SK 하이닉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더 이렇게 컨센서스를 보기도 편한 그런 부분에도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 시장 전망까지 함께 엮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유한타증권 김동관 매니저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